친정빚까지 떠안을 수 없어. 우리 정리하자. 시어머니 환갑잔치 날, 남편은 친척들 앞에서 이혼 서류를 들이밀었습니다. 그 순간 아내 윤서아의 얼굴이 일그러졌을까요? 눈물이 터졌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아내는 서류를 천천히 집어들고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하게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가방 안쪽에서 인감도장을 꺼냈습니다. 연회장이 숨을 멈추는 순간 붉은 인장이 종이 위에 선명하게 찍혔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가족이 아니에요. 철저하게 계약관계로 정리하겠습니다. 남편은 그 자리에서 아내가 무너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도장을 찍은 순간부터 무너지기 시작한 건 남편 쪽이었습니다. 아내의 이름이 찍힌 공문 한 장에 남편의 회사가 흔들리고 시어머니가 목숨처럼 여기던 품격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도대체 이 아내는 무엇을 준비하고 있었던 걸까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서울 도심 한복판 최고급 호텔 연회장은 저녁 6시부터 환하게 불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둥근 테이블마다 흰 린넨이 깔렸고 중앙에는 생화장식이 놓였습니다. 50석 남짓한 자리가 일가 친척과 지인들로 금세 찼습니다. 박명숙은 연회장 입구에 서서 들어오는 손님 한 명 한 명과 악수를 나눴습니다. 짙은 갈색으로 단정하게 염색한 단발머리, 잘 재단된 자줏빛 투피스 정장에 진주 귀걸이까지 갖춘 명숙은 시댁 쪽 나이 지긋한 어른이 손을 내밀어도 허리를 깊이 굽히지 않았습니다. 살짝 미소를 얹은 채 손가락 끝만 살며시 잡는 것으로 인사를 마쳤습니다. 어머, 사모님. 오늘 너무 젊어 보이세요. 지인이 감탄하자 명숙이 어깨를 살짝 뒤로 젖히며 대답했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죠. 마음 관리, 몸 관리, 그리고 품위 관리. 그 세 가지만 잘 지키면 이 나이에도 흐트러지지 않아요. 명숙의 목소리는 연회장 안까지 또렷하게 울렸습니다. 강태준은 연회장 중앙 테이블 근처에 서서 거래처 사장급 인사들과 담소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말쑥하게 차려입은 진회색 정장에 은은한 체크 넥타이를 맨 태준은 누가 봐도 번듯한 젊은 사업가였습니다. 저희 장인어른 회사 물류망이 없었으면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었겠습니까? 태준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윤 회장님 회사야 업계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지. 자네는 복이 많아. 맞은편 사장이 술잔을 들며 말하자 태준이 손을 저었습니다. 장인어른 덕도 있지만 저도 나름 발품 팔아서 만든 거예요. 요즘 유통 플랫폼이 얼마나 치열한데요. 태준이 너털웃음을 지었습니다.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연회장 한쪽에서 조용히 움직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윤서아였습니다. 서아는 연한 베이지색 원피스 차림으로 테이블 사이를 오갔습니다. 화려하지 않았지만 단정했고 흐트러짐이 없었습니다. 빈 잔을 확인하고 자리 배치가 어긋난 곳을 바로잡고 연회장 담당 직원에게 낮은 목소리로 주의 사항을 전달했습니다. 명숙이 서아를 발견하고 손짓으로 불렀습니다. 서아야, 거기 뭐하고 서 있어? 얼른 와서 어르신들께 인사드려. 서아가 조용히 걸음을 옮겨 명숙 곁에 섰습니다. 안녕하세요. 태준 씨 아내 윤서아입니다. 서아가 고개를 숙이자 명숙이 서아의 어깨를 가볍게 치며 주변 지인들에게 웃어 보였습니다. 이 애가 말은 저렇게 해도 살림은 영 젬병이에요. 직장 다닌다고 집안을 어떻게 챙기겠어요. 지인들이 따라 웃었습니다. 서아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습니다. 입꼬리를 살짝 올린 채 그 웃음 속에 서 있었습니다. 잠시 후 명숙이 서아를 다시 불렀습니다. 서아야, 저쪽 큰아버님 자리에 술 좀 따라 드려.
내가 좀 바빠서. 서아가 술병에 손을 뻗다 멈추고 낮고 조용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어른들 자리는 호텔 직원이 따로 맡고 있어요. 명숙이 서아를 돌아보며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호텔 직원이 우리 집안 어른들 술 따라드리면 예의가 있어 보이겠어. 며느리가 직접 해야 어른들도 기분이 좋지. 서아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술병을 들고 큰아버님 자리로 걸어가면서 서아는 입술을 한번 꽉 물었다가 풀었습니다. 그것이 서아가 그날 저녁 명숙 앞에서 보인 유일한 감정의 흔들림이었습니다. 잔치가 한창 무르익어갈 무렵이었습니다. 연회장 안이 술기운과 웃음소리로 데워지던 그 시각, 몇몇 테이블에서 스마트폰 화면이 동시에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한두 명이었습니다. 화면을 들여다보던 친척 하나가 옆 사람에게 귓속말을 건넸고 그 옆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폰 화면을 내밀었습니다. 연회장 안을 가득 채우던 웃음소리가 조금씩 잦아들었습니다. 서아는 그 변화를 느꼈습니다. 소리가 달라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서아는 자연스러운 동작으로 가방 끈을 고쳐 잡는 척하며 가방 안쪽에 손을 넣었습니다. 미리 열어두었던 녹음 앱의 버튼을 손끝으로 눌렀습니다. 화면은 가방 안에 가려졌지만 녹음은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서아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명숙이 테이블 사이를 가로질러 태준 쪽으로 빠르게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태준은 이미 스마트폰을 손에 쥔 채 굳은 표정으로 화면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사실 태준은 오후에 같은 소문을 먼저 받아보고 혹시 몰라 회사 직원에게 서류 봉투를 차에 넣어두라고 시켜둔 상태였습니다. 명숙이 태준의 팔을 잡아 끌며 낮게 말했습니다. 이게 사실이야? 윤 회장 회사가 무너진다는 게. 태준이 명숙의 귀에 바짝 입을 가져다 대고 무언가를 속삭였습니다. 명숙의 눈이 빠르게 서아를 향했습니다. 그 눈빛은 아까 며느리를 바라보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명숙이 연회장 한가운데를 가로질러 서아 앞에 섰습니다. 주변 친척들의 시선이 일제히 모였습니다. 명숙은 스마트폰 화면을 서아의 코앞에 들이밀었습니다. 서아야, 친정회사가 파산한다는데 이게 사실이야? 서아가 화면을 내려다봤습니다. 누군가 단체 채팅방에 올린 짧은 문자였습니다. 윤재문 회장 측 자회사 청산 절차 돌입, 파산설 확산 중. 서아의 눈이 화면 위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어머니, 이건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에요. 자회사 정리와 파산은 전혀 다른 얘기예요. 서아의 목소리는 또렷했습니다. 명숙이 스마트폰을 내리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다른 게 뭐가 달라? 청산이면 끝난 거지. 시집 올 때 그 집이 얼마나 탄탄하다고 했어. 우리한테 속인 거 아니야? 연회장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하객들이 술잔을 내려놓고 명숙과 서아 쪽을 바라봤습니다. 태준이 그 사이를 뚫고 서아 앞에 섰습니다. 이런 소문이 돌 정도면 나한테 먼저 말했어야 하는 거 아니야? 태준은 낮은 목소리로 말하고 재킷 안쪽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봉투 안에는 깔끔하게 출력된 이혼 합의서, 초안과 협의 이혼 신청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태준이 그 서류를 서아 앞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나는 내 친정 빚까지 떠안을 수 없어. 우리 정리하자. 연회장 전체가 숨을 멈췄습니다. 서아는 테이블 위에 서류를 내려다봤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서아는 봉투를 집어 서류를 꺼냈습니다. 첫 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천천히 꼼꼼하게 읽어 내려갔습니다. 재산 포기 각서는 없었습니다. 서아에게 불리한 채무 부담 조항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서아는 가방 안쪽에 손을 한 번 더 넣었습니다.
녹음이 계속되고 있는 것을 손끝으로 확인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명숙이 서아의 팔을 낚아채듯 잡으며 귀에 바짝 대고 말했습니다. 친정이 망했으면 아들 앞길 막지 말고 당장 이혼 서류에 도장 찍어. 버티면 친척들한테도 다 알릴 거야.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습니다. 서아는 명숙의 손을 조용히 뿌리쳤습니다. 그리고 인감 도장을 꺼냈습니다. 서류 위에 도장을 힘주어 찍었습니다. 붉은 인장이 종이 위에 선명하게 찍혔습니다. 연회장이 술렁였습니다. 명숙이 눈을 크게 뜨며 입을 열었습니다. 너 지금 우리한테 협박하는 거야? 서아가 도장이 찍힌 서류 중 한 부를 챙겨 가방에 넣고 나머지를 태준 앞에 밀었습니다. 그리고 똑바로 섰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가족이 아니에요. 철저하게 계약 관계로 정리하겠습니다. 서아의 목소리에는 떨림이 없었습니다. 연회장 출입문이 열렸습니다. 그 순간 연회장 입구에 한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백발 한 올 없이 검게 염색한 머리, 몸에 딱 맞는 짙은 감색 정장. 윤재문이었습니다. 윤재문은 연회장 안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왔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지만 그 걸음이 닿는 곳마다 시선이 따라붙었습니다. 짙은 감색 정장에 흰 셔츠, 단정하게 매듭 지은 넥타이. 64이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을 만큼 체격이 단단했고 얼굴에는 수십 년간 사람을 대해온 사람 특유의 묵직한 무게가 배어 있었습니다. 윤재문의 눈이 연회장 안을 한번 훑었습니다. 굳어버린 하객들의 표정, 술렁이는 공기, 그리고 테이블 앞에 홀로 서 있는 서아의 뒷모습. 서아의 손에 들린 가방 끈이 팽팽하게 당겨져 있었습니다. 윤재문은 상황을 파악하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곁에 선 재무 임원이 낮은 목소리로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확인되지 않은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이번 청산건이 파산으로 와전된 것 같습니다. 윤재문은 짧게 고개를 끄덕였을 뿐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습니다. 명숙이 윤재문을 발견하고 한 발 앞으로 나섰습니다. 목소리는 높았지만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마침 잘 오셨어요. 이게 대체 무슨 일입니까? 자회사가 청산에 들어갔다는 소문이 파다한데 우리한테는 왜 아무 말이 없었어요? 윤재문은 명숙을 바라봤습니다.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시선을 거두고 서아 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명숙이 따라붙으며 목소리를 더 높였습니다. 회장님, 제 말 듣고 계세요? 처가에서 우리 아들 사업을 받쳐줄 거라고 해서 믿고 결혼을 허락한 건데 이게 말이 됩니까? 태준도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장인어른, 최소한 저한테는 먼저 알려주셨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거래처에서 전화가 빗발치고 있어요. 윤재문이 걸음을 멈췄습니다. 천천히 몸을 돌려 태준을 바라봤습니다. 자회사 하나를 정리한 겁니다. 낮고 평평한 목소리였습니다. 부실한 법인 하나를 청산하는 것과 회사가 무너지는 것은 다른 얘기예요. 그 차이를 모르면 사업을 하면 안 됩니다. 태준의 입이 열렸다가 닫혔습니다. 윤재문은 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서아 앞에 멈춰선 윤재문은 딸의 얼굴을 살펴봤습니다. 서아는 눈물이 없었습니다. 눈가가 붉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입술이 평소보다 조금 더 꽉 다물려 있었습니다. 윤재문은 서아의 가방에 들린 서류 봉투를 내려다봤습니다. 한쪽 모서리가 삐져나온 종이 위에 붉은 인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네가 정리할 건 다 정리했니? 윤재문이 서아에게 말했습니다. 네, 아버지. 서아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명숙이 그 대화를 듣고 눈을 부릅뜨며 끼어들었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이 상황에서 그냥 가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뭘 잘못했다는 겁니까? 이혼 도장까지 맞았으면
최소한 사과 한마디는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윤재문이 명숙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연 회장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사과요? 윤재문이 짧게 되물었습니다. 확인도 안 된 소문 한 줄에 며느리를 공개 망신 준 자리에서 제가 사과를 해야 합니까? 명숙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윤재문은 더 말을 얹지 않았습니다. 서아의 어깨 뒤쪽에 살며시 손을 얹고 그대로 연 회장 출구 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연 회장 출입문이 열렸습니다. 두 사람이 복도로 나오는 순간 뒤에서 발소리가 빠르게 따라왔습니다. 태준이었습니다. 서아야, 잠깐만. 서아가 걸음을 멈추고 돌아봤습니다. 태준이 숨을 고르며 서아 앞에 섰습니다. 이혼은 이혼이고 회사 일은 별개잖아. 물류 계약하고 외상한도는 그대로 가는 거 맞지? 서아는 태준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방금 친척들이 보는 앞에서 서류를 테이블에 밀어놓은 사람이었습니다. 가족이 아니라 정리하자고 한 건 당신이었어. 서아가 낮고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태준이 눈동자를 굴리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그래도 물류까지 건드리면 내 회사가 흔들려. 그건 너무한 거 아니야? 회사 일은 계약서대로 보겠습니다. 서아가 짧게 잘라 말했습니다. 태준이 윤재문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장인어른, 저 좀 도와주십시오. 제 회사가 무너지는 걸 그냥 보실 겁니까? 윤재문이 태준을 바라봤습니다.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가족이 아니라며. 윤재문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럼 이제 계약서가 말하겠지. 태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윤재문은 태준의 옆을 그냥 지나쳤습니다. 서아도 태준에게 시선 한 번 주지 않고 걸음을 옮겼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고 태준은 복도에 혼자 남았습니다. 호텔 주차장으로 내려온 서아는 아버지의 차에 올라탔습니다. 조수석이 아니라 뒷좌석이었습니다. 문이 닫히자 연 회장의 소란이 단번에 차단되었습니다. 앞좌석의 수행기사가 조용히 시동을 걸었습니다. 차가 막 주차장을 빠져나오려는 순간 윤재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재무임원이었습니다. 윤재문이 스피커폰을 켰습니다. 회장님, 태준 대표 쪽 거래처에서 확인 전화가 오고 있습니다. 윤 회장님 보증이 계속 유효한지 묻고 있습니다. 윤재문이 전방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우리 쪽에서 정식 보증서가 나간 적 있나? 정식 보증서는 없습니다. 다만 서아 실장님 승인 아래 물류우선 배정과 외상한도 지원이 이어져 왔습니다. 그때 서아의 업무폰에도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화면에는 태준 회사와 거래하던 도매업체 담당자의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서아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윤 실장님 죄송합니다. 강 대표님 쪽에서 윤 회장님 보증은 계속 유효하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그대로 믿어도 되는 겁니까? 서아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누가 그렇게 말했습니까? 상대가 머뭇거리다 대답했습니다. 강태준 대표님이요. 처가 쪽 보증이 있으니 결제는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서아는 수첩을 꺼내 첫 장에 짧게 적었습니다. 허위 보증 고지 확인. 내일 오전까지 공식 입장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는 구두 약속이 아니라 문서로만 확인해 주세요. 서아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전화를 끄는 서아는 더 이상 창밖을 보지 않았습니다. 수첩 위에 적힌 한 줄을 내려다봤습니다. 윤재문이 말했습니다. 내 소관이다. 감정으로 하지 말고 계약서대로 해라. 서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결혼 생활 2년 동안 서아는 태준 회사의 계약 구조를 누구보다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태준이 거래처 앞에서 자신의 능력이라고 자랑하던 납품 루트, 낮은 이율로 쓰던 외상한도, 경쟁사보다 빠른 물류 배정.
그 모든 것의 뒤에는 친정회사의 이름이 붙어 있었습니다. 서아의 손이 수첩 위에서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친정 본가로 돌아온 서아는 외투도 벗지 않은 채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책상 위에 가방을 내려놓고 불을 켜자 흰 불빛이 방 안을 환하게 채웠습니다. 서아는 의자에 앉아 수첩을 펼쳤습니다. 차 안에서 적어내린 한 줄이 첫 장에 선명했습니다. 허위 보증 고지 확인. 서아는 그 아래에 줄을 긋고 펜을 잠시 멈췄습니다. 감정으로 하지 말고 계약서대로 해라. 아버지의 말이 귀 안에서 다시 울렸습니다. 서아는 펜을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서재 한쪽 벽면을 채운 서랍장 앞에 섰습니다. 두 번째 서랍을 열고 두꺼운 파일 묶음을 꺼냈습니다. 태준의 회사와 친정회사 사이에 체결한 계약서와 동일한 내용의 보관용 사본들이었습니다. 서아는 파일을 책상 위에 펼쳐놓았습니다. 물류배정 계약서, 외상거래 약정서, 신용지원 조건 합의서, 서류들이 책상을 가득 덮었습니다. 서아는 첫 번째 파일부터 천천히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실무 책임자로서 직접 검토하고 결재란에 서명했던 서류들이었습니다. 내용을 모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밤은 달랐습니다. 평소처럼 거래를 유지하기 위한 눈이 아니라 계약 상대방에게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를 보는 눈으로 다시 읽었습니다. 외상거래 약정서 3페이지. 서아의 손가락이 한 항목 위에서 멈췄습니다. 거래 상대방의 신용 등급이 하락하거나 결제 이행 능력에 중대한 변동이 생긴 경우 지원 한도를 즉시 조정할 수 있다. 서아는 그 문장에 밑줄을 그었습니다. 다음 파일로 넘어갔습니다. 물류 배정 계약서 5페이지. 미수금이 약정 기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할 경우 우선 배정 혜택을 해제하고 일반 순번으로 전환한다. 서아는 다시 밑줄을 그었습니다. 이를 정식 정산 요구의 근거로 삼을 수 있는 조항들을 하나씩 정리했습니다. 서아는 감정에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서류와 절차만으로 태준의 회사가 기대고 있던 지원을 정리할 수 있는 조치 계획을 하나씩 세웠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밤 11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서아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방으로 가서 물 한 잔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서재로 돌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서랍장 맨 아래 칸을 열었습니다. 안쪽 깊숙이 손을 넣어 작은 금고 열쇠를 꺼냈습니다. 서재 구석에 놓인 작은 금고 앞에 쪼그려 앉아 열쇠를 돌렸습니다. 안에는 서류 봉투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서아는 봉투를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봉투 안에서 나온 것은 차용증 사본이었습니다. 원본은 회사 법무팀 금고에 보관되어 있었고 이 사본은 서아가 실무 검토용으로 따로 보관해 둔 것이었습니다. 태준이 사업 초기에 친정으로부터 빌려간 5억 원짜리 차용증이었습니다. 서아는 차용증을 펼쳐 상환 기일을 확인했습니다. 기일이 지난 지 넉 달이 넘어 있었습니다. 서아는 수첩에 적었습니다. 차용증 상환 기일 초과 넉 달. 그 옆에 짧게 덧붙였습니다. 이자 미지급 포함. 서아는 잠시 차용증을 바라봤습니다. 태준이 그 돈을 사업 확장에 썼다고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그 무렵 태준 회사의 외형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납품 거래처 수도 그대로였고 창고 규모도 그대로였습니다. 서아는 수첩에 한 줄을 더 적었습니다. 5억 원 사용처 확인 필요. 새벽 1시가 조금 넘었을 때였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휴대폰이 짧게 떨렸습니다. 화면에 태준의 이름이 떴습니다. 서아는 잠시 화면을 내려다보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서아야, 감정적으로 굴지 마. 이혼은 이혼이고 회사 일은 회사 일이야. 태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급했습니다.
내일 아침에 괜히 물류팀 건드리지 마. 거래처들이 예민해져 있어. 서한은 차용증 위에 손을 올린 채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내일은 감정이 아니라 계약서를 볼 거야. 너 지금 나 협박하는 거야? 태준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올라갔습니다. 아니, 정산하겠다는 거야. 서한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수첩을 펼쳐 한 줄을 더 적었습니다. 태준, 물류 제한 가능성인지. 서한은 펜을 내려놓고 등받이에 기댔습니다. 방안이 조용했습니다. 서한은 그 침묵 속에서 내일 아침 순서를 머릿속으로 정리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출근한 서한은 회계팀 사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실장님, 이 시간에 어떻게 오셨어요? 회계팀장이 놀란 얼굴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서아가 수첩을 펼쳐 책상 위에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강태준 대표 쪽 미수금 내역하고 외상한도 사용 현황 전부 뽑아주실 수 있어요? 계약 시작일부터 어제까지 전부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서한은 회계팀장 맞은편 빈 의자에 앉아 수첩을 다시 펼쳤습니다. 1시간 뒤 회계팀장이 두꺼운 출력물을 서아 앞에 내밀었습니다. 실장님, 여기 보시면 수개월째 정산이 안 된 미수금이 꽤 됩니다. 서아가 출력물을 받아 첫 장부터 넘겼습니다. 미수금 총액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서아는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수첩에 숫자를 옮겨 적고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보증 사용 조건 위반 사례도 따로 정리해 주세요. 계약서 조항 기준으로요. 알겠습니다, 실장님. 서한은 출력물을 들고 자신의 집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잠시 후 서한은 법무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팀장님, 지금 시간 되세요? 계약 조항 검토 건으로 의견이 필요합니다. 오전 회의실에는 재무팀장과 법무팀장, 그리고 리스크심의 담당 임원이 함께 앉았습니다. 담당 임원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윤 실장님, 상대가 이혼을 협의 중인 배우자 회사라는 점이 걸립니다. 나중에 개인 감정이라는 말이 나올 수 있어요. 서한은 미리 표시해둔 계약서 조항을 회의 테이블 위로 밀었습니다. 그래서 감정은 빼겠습니다. 미수금 60일 초과, 외상한도 초과 사용, 허위 보증 고지 의심. 이 세 가지 근거만으로 검토해 주세요. 법무팀장은 서류를 한 장씩 넘기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정도면 리스크 관리 안건으로 올릴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 우선 배정 혜택을 완전히 해제하려면 사전 통보 절차를 두는 게 안전합니다. 서아가 물었습니다. 신규 외상 한도 제한과 추가 보증성 거래 중단은 즉시 가능합니까? 법무팀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미수금 상환 요구 공문도 즉시 발송 가능합니다. 기존 물류 우선 배정 해제만 7일 통보 후 처리하시면 됩니다. 서아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신규 외상 한도 제한과 상환 요구 공문은 오늘 안으로 처리해 주세요. 기존 우선 배정 해제 통보는 오늘부터 기산합니다. 담당 임원이 서아를 바라봤습니다. 실장님, 이게 이혼 때문에 하시는 건 아니죠? 서아가 임원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계약서에 적힌 조항대로 처리하는 겁니다. 서아는 회의실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집무실로 돌아온 서아는 전날 밤 확인한 차용증 사본과 법무팀에서 대조한 원본 확인 기록, 미수금 내역 계약 조항 검토 의견서, 공문 초안을 하나씩 가지런히 파일에 끼웠습니다. 그리고 파일 표지에 짧게 적었습니다. 강태준 거래 정상건. 서하는 파일을 책상 서랍에 넣고 잠갔습니다. 책상 위에는 서류 한 장만 남아 있었습니다. 리스크 관리 조치 기한서였습니다. 서하는 펜을 들었습니다. 서명란 위에 또렷하게 이름을 썼습니다. 거래관리팀 실장 윤서아.
펜을 내려놓는 순간 서아의 입술이 아주 조금 움직였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그 표정은 분명했습니다. 리스크 심의가 끝난 그날 오전이었습니다. 서아는 집무실 책상 앞에 앉아 법무팀이 준비해둔 공문 초안 파일을 열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읽으며 한 글자도 그냥 넘기지 않았습니다. 검토를 마친 서아는 내선 전화를 눌렀습니다. 법무팀장님, 공문 최종본 결제 올려주세요. 오늘 오전 중으로 발송합니다. 전화를 끊고 서아는 회계팀에도 연락했습니다. 미수금 상환 요구 공문이랑 신규 외상 한도 제한 통보 오늘 같이 나갑니다. 발송 목록 확인해 주세요. 서류는 곧바로 결제 라인을 탔습니다. 재무팀장과 법무팀장의 확인을 거쳐 윤재문 회장에게까지 최종 보고가 올라갔고 곧바로 승인 표시가 떨어졌습니다. 오전 11시 태준의 회사 앞으로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공문 3통이 동시에 발송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수개월째 쌓인 미수금 전액에 대한 공식 상환 요구였습니다. 두 번째는 신규 외상 거래 한도를 최하 등급으로 즉시 제한한다는 통보였습니다. 세 번째는 추가 보증성 거래를 오늘부로 중단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별도로 사전 통보 문서 한 통도 나갔습니다. 친정 물류창고에서 태준 회사 물품에 적용되던 우선 배정 혜택을 7일 뒤 완전히 해제하고 일반 순번으로 전환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서아는 발송 완료 확인을 받고 나서야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창가로 걸어가 바깥을 내다봤습니다. 도심의 오전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태준의 사무실이었습니다. 태준은 소파에 기대 커피잔을 들고 있었습니다. 전날 밤 서아와 통화한 뒤로 신경이 쓰이긴 했지만 설마 하는 마음이 더 컸습니다. 직원이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대표님, 윤 회장님 쪽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태준이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직원이 봉투 4개를 책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태준은 봉투를 하나씩 뜯어 공문 제목을 확인했습니다. 미수금 상환 요구, 신규 외상 한도 즉시 제한, 추가 보증성 거래 오늘부로 중단, 물류 우선 배정 혜택 7일 뒤 해제, 일반 순번 전환. 태준의 손이 멈췄습니다. 커피잔이 아직 따뜻했습니다. 그 온기가 무색하게 태준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져나갔습니다. 태준은 곧장 친정 물류창고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 팀장님, 나 강태준입니다. 이번 건 좀 전처럼 처리해 주세요. 물량 우선 배정 그대로 가면 됩니다. 수화기 넘어 담당자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대표님, 죄송합니다. 이번 건은 거래관리팀에서 리스크 조치가 내려왔습니다. 윤서아 실장 승인 없이는 우선 배정 유지가 어렵습니다. 태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윤서아가 그렇게 말했습니까? 공식 공문으로 내려온 내용입니다. 대표님. 태준은 전화를 끊지 못한 채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담당자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대표님, 혹시 윤 실장님께 직접 연락해 보시겠습니까? 태준은 그 말 끝에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시각부터 사무실로 거래처 전화가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는 납품 도매상이었습니다. 대표님, 오늘 결제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외상 한도가 제한됐다는 얘기가 도는데요. 태준이 이마를 짚으며 말했습니다. 일단 기다려봐요. 내가 확인하고 연락할게요. 두 번째는 거래처 담당자였습니다. 대표님, 이번 달 납품 일정 잡으려고 하는데요. 물류창고에서 7일 뒤부터 일반 순번으로 넘어간다는 통보가 왔다고 하거든요. 어떻게 된 건지 알 수 있을까요? 태준이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끊자마자 또 다른 번호가 화면에 떴습니다. 납품 대금 회수를 요구하는 도매상이었습니다. 대표님, 저희 입장에서는 더 기다리기 어렵습니다. 이번 달 안으로 결제가 안 되면 지연 이자를 청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태준이 직원을 향해 손을 저었습니다. 내가 연락한다고 해. 지금은 아무 말도 하지 마. 직원이 고개를 끄덕이고 나가려다 멈췄습니다. 대표님, 한 가지 더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뭐야? 오늘 오후 출고 예정이던 물량 2건이 보류됐습니다. 태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왜 보류돼? 외상 한도 제한 때문에 선결제 확인 없이는 출고가 어렵다는 답변이 왔습니다. 태준이 미간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그동안 그런 적 없었잖아. 직원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동안은 윤 회장님 회사 쪽 신용 조건으로 처리됐다고 합니다. 태준은 잠시 직원을 바라보다 손을 내저었습니다. 일단 나가봐. 직원이 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태준은 공문 서류를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검토 책임자 이름이 맨 아래에 찍혀 있었습니다. 거래관리팀 실장 윤서아. 어젯밤 전화로 정산하겠다고 했던 서아의 목소리가 귀 안에서 다시 들렸습니다. 협박이 아니었습니다. 예고였습니다. 태준은 서류를 책상 위에 내던지고 외투를 집어들었습니다. 주차장으로 내려가 차에 오르려는 순간 또 다른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거래은행 기업금융 담당자였습니다. 강 대표님, 주요 거래처 쪽에서 윤 회장님 회사의 보증성 지원이 중단됐다는 확인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운전자금 한도 재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태준은 숨을 삼켰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아직 대출 만기도 남아있잖아요. 만기는 남아있지만 신용 보강 조건이 바뀌면 추가 자료를 요청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태준은 전화를 끊고 차 문에 등을 기댔습니다. 서아가 건드린 것은 물류 한 줄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회사가 버티고 있던 신용 전체였습니다. 잠시 뒤 운전석에 올라탄 태준은 서아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가 갔습니다. 서아가 받지 않았습니다. 한 번 더 눌렀습니다. 역시 받지 않았습니다. 태준은 핸들을 손바닥으로 내리쳤습니다. 차 안에 소리가 울렸습니다. 잠시 눈을 감았다가 명숙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가 2번 가자 명숙이 받았습니다. 엄마, 서아가 진짜로 움직였어. 명숙이 잠시 침묵하다 물었습니다. 얼마나 막혔어? 신규 외상 한도는 최하 등급으로 내려갔고 보증성 거래도 중단됐어. 7일 뒤면 물류 우선 배정도 끝나. 은행까지 운전자금 재검토한다고 연락 왔어. 명숙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그 애가 감히. 태준이 핸들을 고쳐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냥 있으면 안 돼. 우리도 뭔가 해야 해. 명숙이 잠깐 뜸을 들이다 말했습니다. 태준아, 내가 생각해 둔 게 있어. 어디 가지 말고 집으로 와. 태준은 전화를 끊고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백미러 속으로 회사 건물이 멀어졌습니다. 그 건물 안에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전화가 끊이지 않고 울리고 있었습니다. 명숙의 아파트 현관문이 열리자 태준이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명숙은 거실 의자에 앉아 태준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환갑잔치 때의 자줏빛 정장 대신 짙은 남색 카디건을 걸쳤지만 진주 귀걸이는 그대로였습니다. 커튼이 반쯤 쳐진 거실은 낮인데도 어두컴컴했습니다. 태준이 소파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은행에서도 연락 왔어. 신용 보강 조건이 바뀌었다고 추가 자료 내라고 하더라고. 명숙이 태준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해 둔 게 있다고 했잖아. 뭔데? 명숙이 등받이에 기대며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예전에 처가에서 투자 검토하던 자료 있잖아.
태준이 잠시 명숙을 바라봤습니다. 그건 확정된 자료 아니잖아. 검토만 하다가 없던 일 된 거잖아. 명숙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확정된 자료가 아니어도 보는 사람은 몰라. 약속이 있었다가 깨진 것처럼 흐름만 정리하면 돼. 사람들은 원본보다 먼저 들은 말을 믿거든. 태준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거래처 담당자들한테 돌리면 서아가 일방적으로 투자 약속을 뒤집고 이혼 보복으로 회사를 망하게 하려 한다고 할 수 있겠네. 명숙이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지. 피해자는 우리가 되는 거야. 태주는 소파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아파트 단지 안이 조용하게 내려다 보였습니다. 태준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손은 이미 주머니 안에 휴대폰을 꺼내고 있었습니다. 회사 직원한테 자료 가져오라고 할게. 명숙은 팔짱을 꼈습니다. 나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친척들이랑 지인들한테 내가 먼저 말을 돌릴게. 태준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뭐라고? 서아가 친정 사정을 숨기고 시집 왔다고. 우리가 그 집 사정을 알았으면 결혼을 허락했겠냐고. 이쪽은 내가 맡아. 태준이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끄덕임에는 온기가 없었습니다. 계산이 맞아 떨어졌을 때 나오는 움직임이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였습니다. 태준은 업계 거래처 담당자들과 주요 투자자 몇 명을 강남의 한 식당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자리가 채워지자 태준이 서류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를 만든 건 저희 회사 상황을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서입니다. 태준이 천천히 서류를 펼쳤습니다. 표지에는 투자 검토 자료라는 제목이 찍혀 있었습니다. 원본에는 없던 금액과 일정이 마치 확정된 조건처럼 들어가 있었습니다. 20억이라는 숫자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장인어른이 직접 저희 회사에 20억을 투자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이혼 문제가 생기자마자 이 약속이 없던 일이 됐습니다. 처가의 물류망과 신용 지원이 갑자기 끊기면 중소기업이 어떻게 됩니까? 거래처 담당자 한 명이 눈살을 찌푸리며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혼 때문에 지원을 일방적으로 끊었다는 겁니까? 태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보복입니다. 저희가 아무 잘못도 없는데 개인적인 이혼 문제를 회사 일에 끌어들여 중소기업 하나를 죽이려는 겁니다. 자리 안이 술렁였습니다. 태준은 그 술렁임을 느끼며 잔을 들어 천천히 물을 마셨습니다. 같은 시각 명숙은 지인 2명과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명숙이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가 그 애를 며느리로 들인 게 잘못이지. 친정이 그렇게 흔들리는 집인 줄 알았으면 결혼을 허락이나 했겠어. 지인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윤 회장 회사가 정말 그렇게 어렵다는 거야? 명숙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렵고 말고. 그러니까 자회사 청산 얘기까지 나온 거잖아. 그런 사정을 숨기고 우리 아들한테 시집 온 거야. 사기가 따로 없지. 지인이 혀를 찼습니다. 명숙은 찻잔을 다시 들어 한 모금 마셨습니다. 아들이 거래처를 돌고 있을 시간이었습니다. 명숙의 입꼬리가 아주 조금 올라갔습니다. 태준이 돌린 그 자료는 업계 안에서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친정회사와 거래를 유지하던 대형 거래처 하나가 물류계약 갱신을 보류하겠다는 통보를 보내왔습니다. 평소 리스크 관리에 민감하던 임원 한 명이 서아의 집무실로 찾아왔습니다. 임원이 의자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윤 실장, 지금 업계에서 우리 회사가 보복성 갑질 기업이라는 말이 돌고 있어요. 이거 그냥 두면 안 됩니다. 서아가 임원을 바라봤습니다. 어떤 경로로 나온 얘기인지 확인됐습니까?
강 대표 쪽에서 편집된 투자 자료를 돌리고 있어요. 투자 약속을 이혼 보복으로 뒤집었다는 프레임입니다. 서한은 책상 위에 손을 가지런히 얹었습니다. 표정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계속 말씀해 주세요. 임원이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윤 실장 개인 문제 때문에 회사 이미지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대외 신인도가 내려가면 우리도 타격을 받아요. 이 조치 한번 재검토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서한은 잠시 임원을 바라봤습니다. 근거 없는 철회는 하지 않겠습니다. 임원이 눈썹을 올렸습니다. 윤 실장, 계약서 조항을 근거로 한 정당한 정산 조치입니다. 편집된 자료가 돌고 있다면 원본을 보여드리면 됩니다. 임원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그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니에요. 여론이 한번 돌아서면 막기가 어렵습니다. 서아가 임원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자리를 만들겠습니다. 임원이 멈칫하며 물었습니다. 자리요? 이해관계자들을 한자리에 모으겠습니다. 편집 자료와 원본을 나란히 놓겠습니다. 여론은 그 다음에 판단하면 됩니다. 임원이 서아를 한동안 바라보다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언제로 잡을 겁니까? 사흘 뒤입니다. 임원이 나간 뒤 서아는 의자에 등을 기댔습니다. 창밖으로 오후 햇살이 기울고 있었습니다. 서아는 자리에서 일어나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잠근 서랍 안에서 파일을 꺼냈습니다. 강태준 거래 정상건. 파일을 펼쳐 맨 앞장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허위 보증 고지 확인. 차용증 상환 기일 초과. 넉 달. 5억 원 사용처 확인 필요. 서하는 파일을 닫고 내선 전화를 눌렀습니다. 회계팀장님, 강태준 대표에게 나간 5억 원 자료부터 정리해 주세요. 송금 기록, 사용 증빙, 거래처, 지급 내역까지 전부 확인해 주세요. 사업 확장에 쓰인 돈인지, 사업 외 용도로 흘러간 돈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잠시 후 회계팀장이 대답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실장님. 서하는 전화를 끊고 수첩을 펼쳤습니다. 사흘 뒤라고 적었습니다. 그 아래에 준비할 목록을 하나씩 써내려갔습니다. 투자 부적격 검토 내부 결제 원본, 차용증 원본 및 자금 흐름 내역, 미수금 명세서, 허위 보증 고지 관련 거래처 통화 기록, 환갑잔치 당일 녹취록. 서하는 수첩을 덮었습니다. 태준이 만들어 돌리고 있는 자료의 원본이 무엇인지 서하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 원본은 지금 서하의 파일 안에 있었습니다. 태준이 편집 자료를 돌린 지 사흘째 되던 날 오후였습니다. 서하의 집무실 전화가 울렸습니다. 수화기 너머 목소리는 강태준 대표 측 법무법인 직원이었습니다. 윤서하 실장님이십니까? 강태준 대표 측 법무법인에서 연락드립니다. 실장님의 물류 제한 조치가 계약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소송을 검토 중입니다. 우선 당사자 면담을 요청드립니다. 서하는 수화기를 귀에 댄 채 수첩을 펼쳤습니다. 어느 법무법인입니까? 상대가 법인 이름을 댔습니다. 서하가 짧게 말했습니다. 저희 법무팀을 통해 공식 연락 주십시오. 개인 면담은 응하지 않겠습니다. 전화를 끄는 서하는 수첩에 날짜와 법인 이름을 적고 곧바로 법무팀에 내선을 넣었습니다. 팀장님, 강 대표 측 법무법인에서 소송 검토 연락이 왔습니다. 관련 자료 준비 부탁드립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서하는 잠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예상한 수순이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이었습니다. 태준이 변호사를 대동하고 친정회사 로비에 나타났습니다. 정장 차림이었지만 넥타이가 느슨하게 풀려 있었습니다. 며칠 사이 얼굴이 여윈 것이 눈에 보였습니다. 태준이 안내 직원 앞에 섰습니다. 윤서하 실장 면담 요청합니다.
강태준입니다. 안내 직원은 곧장 내선을 돌렸고 잠시 후 전화를 끊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실장님께서 법무팀을 통해 연락 주시면 일정을 잡겠다고 하십니다. 태준의 눈가에 핏줄이 섰습니다. 내가 직접 왔는데 법무팀을 통해 오라고요? 변호사가 태준의 팔을 가볍게 잡았습니다. 대표님, 여기서는 안 됩니다. 태준이 변호사의 손을 뿌리치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윤서아 씨, 나 여기 있는 거 알죠? 올라오든지 내려오든지 해요. 로비 안에 있던 직원 몇 명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서아는 그 시각 집무실에서 회계팀이 가져온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안내 직원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강 대표님이 로비에서 큰 소리를 내고 계십니다. 서아는 문자를 확인하고 다시 서류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법무팀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팀장님, 로비 상황 확인해 주시고 퇴거 요청 절차대로 진행해 주세요. 전화를 끊고 서아는 서류를 계속 넘겼습니다. 회계팀이 정리한 5억 원의 송금 기록과 태준 회사가 제출했던 사용 증빙이 화면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사업 확장 명목으로 빌려간 돈이었지만 제출된 증빙 일부는 개인 채무 변제 시점과 맞물려 있었습니다. 서아는 해당 부분에 밑줄을 긋고 파일에 끼웠습니다. 그때 집무실 전화가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대형 거래처의 구매 담당 이사였습니다. 윤 실장님, 죄송하지만 모레 정산회의 참석은 보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서아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이유를 여쭤봐도 될까요? 강 대표 쪽에서 투자 약속 파기 자료를 보내왔습니다. 저희도 어느 쪽 말이 맞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한쪽 회의에 참석하는 게 부담스럽습니다. 서아는 수화기를 쥔 손에 힘을 줬습니다. 그 자료가 원본인지 확인하셨습니까? 상대는 대답을 망설였습니다. 그래서 더 조심스럽습니다. 내부에서는 당분간 윤 회장님 회사와의 신규 물류 계약도 보류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전화를 끊은 뒤 서아는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태준이 노린 것은 하나였습니다. 회의를 열기도 전에 참석자들을 흔드는 것이었습니다. 서아는 수첩을 펼쳤습니다. 방금 통화한 거래처 이름 옆에 짧게 적었습니다. 참석 보류, 계약 갱신 보류 가능성. 잠시 뒤 서아는 법무팀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모레 예정된 회의 안내문을 다시 보내겠습니다. 단순 설명회가 아니라 원본 문서 대조와 정산 근거 확인 자리라고 명시해 주세요. 참석자 전원에게 같은 자료 목록을 보냅니다. 법무팀장이 물었습니다. 회의를 더 키우시겠다는 겁니까? 네. 흔들리는 사람들까지 한자리에 불러야 합니다. 법무팀장이 잠시 말이 없다가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장님.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서아의 휴대폰으로 태준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지금이라도 잘못 인정하면 이혼 조건 다시 얘기할 수 있어. 내일까지 연락 안 하면 언론에 넘긴다. 서아는 문자를 한번 읽고 화면을 껐습니다. 수첩을 펼쳐 문자 수신 시각을 적고 내용을 그대로 옮겨 적었습니다. 증거 목록 한 줄이 늘어난 것이었습니다. 이튿날 오전이었습니다. 명숙이 태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제 로비에서 소란 피운 거 나한테도 연락이 왔더라. 그러면 안 돼. 우리가 더 점잖아 보여야지. 태준이 낮게 말했습니다. 점잖게 있으면 회사가 버텨? 명숙이 말을 받았습니다. 버텨야지. 내일이잖아. 회의 전에 분위기를 우리 쪽으로 돌려놔야 해. 명숙이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오늘 윤 회장 쪽 친척 한 명을 만날 거야. 서아가 이혼을 핑계로 아들 회사를 흔들고 있다고 그쪽에서도 말이 돌게 해야지. 태준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게 먹힐까?
심어 놓으면 돼. 사람들은 소문을 믿고 싶어 하거든. 전화를 끄는 명숙은 외출 준비를 하며 거울 앞에 섰습니다. 진주 귀걸이를 귀에 걸고 코트깃을 세우자 여전히 품격 있는 집안의 안주인처럼 보였습니다. 명숙은 거울 속 자신을 한번 바라본 뒤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그 시각 서한은 대회의실 준비 상황을 직접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대형 스크린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고 자료 출력본이 순서대로 놓였는지도 직접 살폈습니다. 회계팀장이 옆에서 말했습니다. 실장님, 5억 원 송금 기록과 태준 회사가 제출한 사용 증빙은 출력본이랑 화면본 둘 다 준비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차용증 원본이랑 같이 묶어서 보관해 주세요. 법무팀장이 들어오며 말했습니다. 투자 부적격 내부 결제 원본 확인했습니다. 태준 대표 측이 돌린 자료와 날짜 차이가 석 달입니다. 서아가 고개를 끄덕이며 그 숫자를 수첩에 적었습니다. 석 달. 법무팀장이 말을 이었습니다. 실장님,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강 대표 측 변호사가 오늘 우리 법무팀에 연락했습니다. 회의를 취소하고 개인 합의로 마무리하자고 합니다. 서아가 법무팀장을 바라봤습니다. 회의는 예정대로 진행합니다. 법무팀장이 고개를 끄덕이고 나갔습니다. 서아는 대회의실 안을 한번 둘러봤습니다. 긴 테이블과 양쪽으로 놓인 의자들, 정면에 대형 스크린. 내일이면 이 자리가 채워질 것이었습니다. 서아는 대회의실 불을 끄고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어 집무실로 돌아오는 길에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버지 윤재문이었습니다. 네, 아버지. 준비는 됐냐? 됐습니다. 윤재문이 잠시 말이 없다가 물었습니다. 힘들진 않냐? 서아는 걸음을 멈추지 않고 복도를 걸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윤재문이 짧게 말했습니다. 내일 보자. 전화가 끊겼습니다. 서아는 집무실 문을 열고 들어가 의자에 앉았습니다. 책상 위에 수첩을 펼쳤습니다. 내일 회의 전 마지막 확인 사항들을 하나씩 적어 내려갔습니다. 거래처 참석자 최종 확인, 투자자 측 자료 발송 여부 확인, 녹취록 음성 파일 점검. 서아는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태준이 문자로 협박할 때 서아는 증거 목록을 한 줄 더 늘렸습니다. 명숙이 소문을 심고 다니는 동안 서아는 대회의실 스크린 앞에서 자료 순서를 점검했습니다. 두 사람이 감정으로 움직일수록 서아의 파일은 더 두꺼워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10시였습니다. 친정회사 본사 대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거래처 실무자들과 투자자들이 하나둘 자리를 채웠습니다. 어젯밤까지 참석을 보류했던 대형 거래처 구매 담당 이사도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원본 문서 대조와 정산 근거 확인이라는 말이 결국 발길을 돌린 것이었습니다. 태주는 명숙과 나란히 한쪽 자리에 앉았습니다. 변호사가 바로 옆에 붙어 앉았습니다. 태준의 손에는 편집 자료가 들려 있었습니다. 명숙은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앉아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거래처와 투자자들의 얼굴을 하나씩 확인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아직은 자신만만한 눈빛이었습니다. 서아는 테이블 맞은편 끝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법무팀장이 왼쪽에, 회계팀장이 오른쪽에 앉았습니다. 서아의 앞에는 파일 하나만 놓여 있었습니다. 강태준 거래 정상건. 윤재문은 테이블 상석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조용히 앉아 있었지만 그 존재 하나만으로도 회의실의 무게가 달랐습니다. 10시 정각, 서아가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정산 근거와 원본 서류를 공개하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태준이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손에 든 서류를 테이블 위에 내던지며 말했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눈으로 직접 확인하십시오. 장인어른이 20억 투자를 약속했고 이혼 문제가 생기자마자 그 약속을 뒤집었습니다. 제 회사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다들 아시지 않습니까? 거래처 담당자 몇 명이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를 내려다봤습니다. 명숙이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친정 사정 숨기고 결혼한 것도 모자라 이제는 우리 아들 사업까지 흔들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가만두지 않겠습니다. 명숙의 목소리가 회의실 안을 채웠습니다. 침묵을 지키던 윤재문이 천천히 손을 들었습니다. 손짓 하나였습니다. 법무팀장이 직원에게 신호를 보내자 대형 스크린이 켜졌습니다. 화면에 문서 하나가 떴습니다. 태준이 가져온 서류와 같은 제목이었습니다. 투자 검토 자료. 그러나 날짜가 달랐습니다. 태준이 돌린 자료보다 석 달 앞선 날짜였습니다. 법무팀장이 자리에서 일어나 설명했습니다. 스크린에 띄운 문서는 저희 회사 내부 결제 원본입니다. 태준 대표 측에서 배포한 자료와 같은 건을 다루고 있지만 결제 결과가 다릅니다. 법무팀장이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결제란 옆에 선명하게 찍힌 글자가 보였습니다. 투자 부적격. 투자를 진행하지 않는다는 결론이 이미 석 달 전에 내려진 문서였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태준이 눈을 가늘게 뜨며 말했습니다. 그건 중간 검토 단계 문서입니다. 최종 확정은 따로 있습니다. 서아가 노트북을 조작했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이쪽이 최종 결제 문서입니다. 결제 날짜, 담당자 서명, 그리고 결제 결과. 투자 부적격. 태준이 가져온 자료에 찍힌 20억이라는 숫자와 스크린 위에 투자 부적격이라는 네 글자가 동시에 눈에 들어왔습니다. 거래처 담당자들이 서로 시선을 교환했습니다. 태준의 변호사가 서류를 뒤적이며 뭔가를 찾았습니다. 그러나 반박할 근거를 찾지 못한 채 입을 다물었습니다. 서아가 말을 이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화면이 다시 바뀌었습니다. 이번에는 표가 가득한 명세서였습니다. 태준 대표 회사의 미수금 내역입니다. 약정 기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한 미수금 총액과 그동안 허위 보증 고지와 함께 이어진 보증성 거래 내역입니다. 숫자들이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태준이 자리에서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말했습니다. 그 미수금은 서로 협의 중이었던 겁니다. 일방적으로 확정 채무처럼 올리면 안 되죠. 서아가 태준을 바라봤습니다. 협의 중이라는 내용이 문서로 남아 있습니까? 태준의 입술이 잠시 굳었습니다. 변호사가 태준의 팔을 잡아당기며 낮게 말했습니다. 대표님, 여기서는 말씀하지 마십시오. 태준이 억지로 자리에 앉았습니다. 서아의 손이 다시 노트북 위에서 움직였습니다. 다음은 차용증입니다. 화면에 차용증 원본이 떴습니다. 5억 원. 상환 기일. 태준의 서명. 이 돈은 사업 확장 명목으로 빌려간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 회계팀이 정리한 자금 흐름을 보시면 실제 사용처가 다릅니다. 화면이 전환됐습니다. 친정에서 5억 원이 송금된 직후 태준 회사명의 계좌에서 사업 확장과 무관한 채무 변제성 지출이 이어진 기록이 화면에 표시되었습니다. 태준의 얼굴이 흙빛으로 변했습니다. 명숙이 옆에서 낮게 말했습니다. 태준아. 태준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시선이 테이블 위에 고정된 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서아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있습니다. 회의실 안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서아가 노트북 한쪽을 클릭했습니다. 스피커에서 소리가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명숙의 목소리였습니다.
선명하고 또렷했습니다. 친정이 망했으면 아들 앞길 막지 말고 당장 이혼 서류에 도장 찍어. 버티면 친척들한테도 다 알릴 거야. 환갑잔치날 연회장에서 녹음된 목소리였습니다. 명숙의 얼굴이 굳었고 테이블 위에 올라와 있던 두 손이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입이 열렸다가 닫혔지만 그 자리에서 명숙은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거래처 담당자들 사이에서 낮은 소리가 새어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투자자 한 명이 옆 사람에게 몸을 기울이며 속삭였습니다. 태준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건 편집된 녹취입니다. 서아가 태준을 바라봤습니다. 원본 파일과 녹취 시각, 기기 정보가 법무팀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확인하시겠습니까? 태준의 입술이 움직였지만 소리는 나오지 않았고 변호사가 조용히 태준의 소매를 잡아당겼습니다. 태준은 천천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회의실 안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윤재문이 그때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낮고 조용한 목소리였지만 회의실 끝까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허위 자료 배포와 허위 보증 고지에 대한 법적 조치를 시작하겠습니다. 미수금과 차용금 회수 절차도 오늘부터 진행합니다. 거래처 담당 이사가 손을 들었습니다. 저희는 태준 대표 회사와의 거래를 재검토하겠습니다. 투자자 한 명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저희도 거래를 재검토하겠습니다. 손해가 확인되면 법적 검토도 진행하겠습니다. 한 명이 일어서자 다른 한 명도 따라 일어났습니다. 태준은 그 모습을 앉은 채로 바라봤습니다. 손이 테이블 위에서 천천히 주먹을 쥐었다가 풀었습니다. 명숙은 시선을 내리깔고 앉아 있었습니다. 환갑잔치날 연회장에서 품격을 부리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진주 귀걸이는 그대로였지만 그 아래의 얼굴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회의실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나는 동안 서하는 파일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서하의 시선이 태준과 명숙을 한번 지나쳤습니다. 길게 머물지 않았습니다. 서하는 파일을 옆구리에 끼고 회의실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윤재문이 뒤따라 일어섰습니다. 두 사람이 회의실을 나가는 동안 태준과 명숙은 자리에 남아 있었습니다. 텅 비어가는 회의실 안에서 두 사람 사이에는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대회의실 회의가 끝나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서울 가정법원 조정실은 좁고 조용한 방이었습니다. 서하는 조정위원 맞은편에 앉아 서류를 펼쳤고 태준은 변호사 옆에서 눈을 내리깔고 있었습니다. 환갑잔치날 연회장에서 이혼 서류를 테이블에 밀어놓던 사람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날의 태준과 지금의 태준은 달랐습니다. 어깨가 내려앉아 있었고 손이 무릎 위에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대회의실 회의 이후 태준 측이 합의 조건 변경을 요구했고 협의가 결렬되면서 결국 법원 조정 절차로 넘어왔습니다. 조정위원이 서류를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위자료 7천만 원, 재산분할 2억 원. 양측 모두 합의하신 거 맞습니까? 서하의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태준의 변호사도 짧게 답했습니다. 맞습니다. 조정위원이 서하를 바라봤습니다. 조정 내용 확인하셨습니까? 네. 서하가 또렷하게 대답했습니다. 서하는 조정조서 확인란에 다시 인감도장을 찍었습니다. 환갑잔치날 이혼 서류 위에 눌렀던 바로 그 도장이었습니다. 그날의 도장은 버려지는 사람의 마지막 확인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도장은 되찾는 사람의 마침표였습니다. 조정실 문을 나온 서하는 복도에서 잠시 걸음을 멈췄습니다. 창밖으로 늦가을 햇살이 청사마당에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서하가 숨을 한번 고르는 순간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서하야. 태준이었습니다.
서아는 천천히 돌아봤습니다. 태주는 변호사도 없이 혼자 서 있었습니다. 며칠 사이 더 여인 얼굴이었습니다. 넥타이도 없이 구겨진 셔츠 차림이었습니다. 얼마 전 환갑잔치 연회장에서 깔끔한 진회색 정장을 차려입고 거래처 사장들에게 너털웃음을 짓던 사람이었습니다. 법적 조치만이라도 네가 아버지한테 말해서 조금만 늦춰줄 수 없을까? 회사가 완전히 끝나면 나도 갚을 방법이 없어. 서아는 태준을 바라봤습니다. 당신은 끝까지 갚을 방법을 걱정하네요. 서아가 짧게 말했습니다. 뭘 잘못했는지는 아직도 모르고요. 태준의 입술이 굳었습니다. 할 말을 찾는 것 같았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서아는 더 말하지 않고 돌아섰습니다. 복도 끝으로 걸어가는 서아의 발걸음은 느리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민사정산 합의가 마무리됐습니다. 결혼 기간 동안 무급으로 처리했던 거래처 관리와 정산 업무 대가로 8천만 원을 인정받았습니다. 친정회사 법무팀이 서아 옆에서 합의서를 검토했고 서명이 끝나자 팀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서아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서아의 손에는 위자료와 재산분할, 업무 정산금까지 모두 반영된 합의서가 들려 있었습니다. 금액은 3억 5천만 원에 이르렀습니다. 그 무렵 태준의 사무실에는 그날도 전화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직원 한 명이 흰 봉투 3개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첫 번째는 주요 거래처의 거래 중단 통보였습니다. 두 번째는 은행의 추가 담보 요청서였습니다. 세 번째는 수사기관의 공식 출석 요구서였습니다. 태준은 세 번째 봉투를 뜯은 채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투자 부적격 검토 문서를 투자 확약서처럼 보이게 편집한 정황에 대한 조사였습니다. 직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대표님, 오후 출국어는 어떻게 할까요? 태준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출고할 물건보다 먼저 막힌 것은 회사의 신용이었습니다. 자금 경색이 깊어진 태준의 회사는 납품과 결제 일정이 한꺼번에 무너졌습니다. 운영이 사실상 멈춘 상태였습니다. 그 무렵 명숙은 부동산 중개소에 앉아 있었습니다. 상가 지분 매각을 상담하는 자리였습니다. 환갑잔치날 진주 귀걸이를 하고 품격을 논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가격에 빨리 처리할 수 있겠습니까? 명숙이 낮게 물었습니다. 중개사가 서류를 넘기며 대답했습니다. 빠르게 처리하려면 시세보다 조금 낮게 내놓으셔야 합니다. 명숙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손이 무릎 위에서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가 매각으로도 아들의 빚을 다 메우지 못할 것이 뻔했습니다. 담보대출 이자와 아들 회사에 서준 보증 채무 압박이 겹치면서 아파트 매각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었습니다. 친척들 사이에서는 명숙의 이야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환갑잔치날 며느리를 공개 망신 준 일 확인도 안 된 소문에 독설을 퍼부은 일, 대회의실에서 녹취록이 울려 퍼지던 순간까지 처음에는 수군거리던 친척들도 이제는 명숙의 전화를 잘 받지 않았고 답장마저 늦어졌습니다. 태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수사기관 출석 일정을 앞두고 거래처의 독촉 전화에 제대로 답하지 못한 채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이제 매일 돈 문제로 서로를 탓했습니다. 명숙이 태준에게 말했습니다. 네가 그 자료만 돌리지 않았어도 이렇게까지는 안 됐어. 태준이 명숙에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처음부터 부추기지 않았으면 내가 그걸 했겠어? 명숙은 입술을 달싹였지만 끝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침묵이 남았습니다. 반면 친정회사에는 다른 움직임이 시작됐습니다. 파산설은 완전히 거쳤습니다.
알짜 법인과 우량 부동산 자산을 중심으로 경영권 승계 실무가 본격적으로 속도를 냈습니다. 서한은 매일 아침 일찍 출근해 경영권 이전 관련 서류들을 검토했습니다. 이제는 거래관리팀 실장이 아니었습니다. 경영권 승계 실무 총괄이라는 이름으로 새 역할이 주어졌습니다. 윤재문이 직접 서하의 집무실로 찾아온 날이었습니다. 바쁘냐? 네, 아버지. 잠깐 앉으세요. 윤재문이 의자에 앉아 서하의 책상 위를 내려다봤습니다. 서류들이 단정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잘하고 있다. 윤재문이 짧게 말했습니다. 서하가 고개를 들어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대로 했습니다. 감정 말고 계약서대로. 윤재문이 짧게 웃었습니다. 말이 없는 웃음이었지만 서하는 그 뜻을 알았습니다. 윤재문이 자리에서 일어나 집무실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서하는 다시 서리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창밖으로 늦가을 햇살이 임원실 유리창을 타고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얼마 전 서하는 환갑잔치 연회장에서 인감도장을 찍었습니다. 친척들이 보는 앞에서 남편이 들이민 서류 위에 그날 서하가 잃은 것이 있다면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묵묵히 버텨왔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서하가 얻은 것이 있다면 더 이상 버티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서하는 의자에 등을 기대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누구의 며느리도 아니었습니다. 누구의 아내도 아니었습니다. 서하는 펜을 들어 서류 위에 이름을 썼습니다. 윤서하.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서하는 울지 않았습니다. 매달리지도 않았습니다. 친척들이 보는 앞에서 이혼 서류를 들이민 남편 앞에 서하는 도장을 꺼내 찍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서하의 반격이 시작됐습니다. 눈물 대신 계약서를 들었고 하소연 대신 공문을 보냈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숫자로, 원망이 아니라 서류로 움직였습니다. 시어머니의 독설은 녹취록이 되어 대회의실 스피커를 통해 울려 퍼졌고 남편의 거짓말은 원본 문서 앞에서 낱낱이 무너졌습니다. 확인도 안 된 소문 하나에 며느리를 공개 망신 준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품격을 입에 달고 살던 시어머니는 상가 매각 상담까지 내몰리고 아파트 매각까지 걱정하게 됐습니다. 번듯한 사업가 행세를 하던 남편은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서하는 자신의 이름 석자로 당당히 홀로 섰습니다. 누구의 며느리도 누구의 아내도 아닌 오직 윤서하로 조건 없는 선의를 배신으로 되갚은 사람들에게 합법적인 절차로 대가를 치르게 한 서하의 이야기 어떻게 보셨나요? 긴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언제나 웃음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줄 댓글은 다음 사연에 큰 힘이 됩니다.